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흙도 잘 가공해서 쌓으면 멋진 건축물이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가득한 소리를 잘 디자인하면 전혀 새로운 감각의 예술이 되곤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소리를 재료로 자신만의 시공간을 그려내는 분입니다. 사운드 아티스트 카입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카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소리를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입님을 소개한 글에 벼락처럼 출연한 천재음악가라는 수식어가 종종 보이는데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면서요? 네, 그럼요. 네. 이게 어렸을 때 뭐 어딘가 리뷰에서 한번 붙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천재라는 의미가 뭔가 좀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표현에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보면서 참 특이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학력이요. 원래 홍대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유학도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유학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셨어요. 네, 보통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다른 전공을 가지신 경우가 많고요. 예. 사실 저도 뭐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음악 활동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활동을 이제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갈증도 느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됐죠. 그럼 유학을 갈 때는 아예 난 뭐 전공을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음악을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했었죠. 네. 허락을 해주시던가요? 뭐 설득하는 과정이 좀 어렵긴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 제가 좀 운이 좋게도 그 영화 작업에 를 통해서 또 금전적인 좀 혜택도 있어서 결정을 이제 설득을 좀 용이했죠. 네. 제가 좀 부담하기도 하고. 네. 그 말씀하신 영화를 통해서 했다라는 게 2002년의 영화 공공의 적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제 고전이죠. 예, 굉장히 오래된 영화고. 와, 그 작품에 사운드 트랙에 참여를 하셨어요? 예, 제가 작곡으로 참여를 했고요. 네네. 지금 굉장히 유명한 음악 감독님이시죠. 조용욱 음악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했었습니다. 오, 네네. 아니, 어떻게 해서 도시공학과 학생이 그때 영화 사운드 트랙에 참여를 하게 됐을까요? 제가 어쨌든 그 공부를 계속 하면서 프로 뮤지션들이랑 교류가 있었어요. 윤상 씨나 뭐 이상은 씨나 뭐 이런 분들이랑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 씬에서 이제 조금씩 제가 데모도 돌리면서 이제 좀 알려지고 있었고 그때 우연치 않게 조용욱 음악 감독님이 같이 작업할 협업자를 찾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같이 하게 됐었죠. 네. 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노력을 하면서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온 부분이 폭발한 거군요. 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노력을 하셨네요. 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네, 뭐 좋아서 그때는 했던 일이니까요. 네. 근데 좋아도 참 가기 힘들 텐데. 네, 대단하십니다. 거기다가 PC통신 시절엔 무슨 게임 제작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사실 음악 작곡을 시작한 계기가 그 당시에 이제 예전이죠. PC통신이라고 불리던 시절에. 네, 저도 뭐 하이텔 많이 해서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게임을 제작하는 이런 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호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았죠. 네, 동호회들이 많았는데. 뭔 방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그 활동 중에 이제 저도 뭐 관심 있어서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저의 프로그래밍 역량이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렇다고 제가 그래픽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작곡을 한번 시도해보게 됐죠. 예, 그런데 제가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교육은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뭔가를 제가 중학교였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네, 그래서 그때 시도를 하게 됐고 마침 이제 또 그 당시에 컴퓨터가 어떤 창작의 도구로서 굉장히 부상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죠. 맞아요. 네. 미디 프로그램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부흥하던 시기여서 그것들을 이제 시도하면서 뭔가를 이제 그 가능성을 찾게 됐죠. 와, 정말 독특한 이력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공학에서 음악으로 간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도시공학을 간 게 이상한 거네요.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 가신 거예요? 사실 건축 쪽이 좀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뭔가 좀 미달을 했고 그래서 점수가? 네. 그래서 건축에서 파생된 학문이죠. 도시공학을 하고 이제 제가 좀 더 건축 쪽으로 확장해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음악으로 빠지게 됐죠. 도저히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영국 버밍엄 왕립음악원과 왕립음악대학에서 현대음악,
작곡을 전공하셨는데 이 학교들은 현대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뭐 규정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럽니까? 이 학교들은 이제 예전에 클래식 음악의 전통에서 계속 이어오는 학교들이고요. 보통 연주자들이 많이 찾는 학교들이죠. 그리고 작곡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클래식 음악의 전통에서 계속 현대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시작은 대중음악인데 그 당시에 어떤 2000년 초반에 어떤 불던 여러 가지 그런 흐름 속에서 현대음악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현대음악을 공부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네. 거기서는 그러면 여러 나라에서 온 음악을 좋아하는 네. 조금은 특이한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났겠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저같이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아주 어렸을 때 음악 교육을 받은 거의 전공자들? 네, 연주자들이 이제 작곡에 좀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작곡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경우고 저같이 뭔가 대중음악 배경을 가지고 다른 걸 공부하다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럼 그들이 카임님을 신기하게 봤겠네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아시아에서 오고 했으니까 또. 네. 그때 배웠던 것들 중에 카임님의 어떤 음악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게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제가 사실 가겠다고 결정을 한 계기 중에 하나는 프로 뮤지션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어쨌든 컴퓨터 음악 기반으로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연주자들이랑 작업할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연주자들이랑 작업을 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컴퓨터 음악을 할 때와는 달리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게 원활히 잘 해낼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연주자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주자와의 관계, 의사소통의 방식.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바들 같이 뭔가 융합해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결과물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 내가 통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어쨌든 내가 통제함을 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의 가능성 같은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연주자의 연주 스타일에 대한 통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제가 어쨌든 연주자들을 불러가지고 뭔가 요청하는 건 제가 악보를 뭔가 제공을 한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를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저의 역사가 있고 또 연주자들이 어떤 자기의 스타일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맞아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원했던 그림은 아니지만 뭔가 또 다른 가능성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네. 그게 어쩌면 미디를 하셨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미디는 내가 작곡한 대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죠. 네. 모든 하나하나의 파라미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것과 좀 반대되는 어떤 접근 방식을 접하게 된 거죠. 제가. 네. 그럼 많이 배우셨겠네요, 거기서. 네, 뭐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되네요. 그때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들과 의사소통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제가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 그런 것들에서 배우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네. 카입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호칭을 하고 있는데 닉네임인 거죠, 예명인 거죠. 예, 음악하는 사람들 원래 좀 거창한 활동명 갖고 하니까요. 네, 어떤 뜻입니까, 카입은? 이게 터키어인데요. 이제 티르키어로 실종이라는 뜻이고요. 실종. 네, 실종이라는 뜻이고 제가 이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예전 이제 1999년인데. 터키 대지진이 있었어요. 99년에.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 기사의 어떤 사진 하나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딸 사진 위에 카입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설에 따르면 실종이다. 그렇게 알게 됐고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사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했어요. 사실 아버지는 굉장히 건조한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눈에서 이제 어떤 희망의 끝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같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단어를 활동명으로 쓰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죠. 멋지십니다. 뭔가 사연이 있네요, 그게. 사진이 얼마나 강렬했었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그 사진을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철학적이시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지금은 활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연극에도 전시에도 미디어 아트에도 다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운드 아티스트라고 많이 불리우는데 사운드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컴포저. 한국말로 이제 하면 작곡가인데 네. 영어 영단어의 의미에서는 뭔가 컴포즈, 뭔가를 구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성하는 의미에서 컴포저라는 이름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네. 사운드 아티스트라는 그런 어떤 분류랄까요? 네.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미술에서 온 개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술은 20세기 미술이 이제 어쨌든 소리를 재료로 하는 것에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표방해 왔고 그래서 그것들을 재료로 해서 활동하는 뭔가 퍼포밍 아트 하시는 분이나 어쨌든 미술과 시각 예술에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분들의 뮤지션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운드 아티스트라는 그런 분류로 우리가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운드 아티스트. 네, 네. 그러면 주변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음악의 재료입니까? 그렇죠. 존 케이지가 그거를 얘기를 했죠. 모든 어떤 우리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모든 소리들을 어떤 사람의 의도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음악이다.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음악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앰비언트 뮤직도 사운드 아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요새 앰비언트 뮤직이라는 장르를 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네, 많이 즐겨 듣죠, 사람들이. 네. 네, 그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 아래서는 앰비언트 뮤직도 사운드 아트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은 사실은 음악의 역사에서 시작된 장르이기 때문에 음악의 역사에서 앰비언트 뮤직을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긴 합니다. 음악의 역사에서. 네, 네. 사운드 아트라고 하면 미술의 역사에서도 그 소리의 재료들이 포섭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나가다 무슨 소리가 나면 그걸 다 연구하십니까? 많이 채집을 하죠. 사실. 채집도 하고 네, 저거를 네. 악기로 연주한다면 무슨 악기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렇죠. 네. 진짜요? 네. 일단은 모든 소리들, 도시의 환경 소리들은 굉장히 큰 재료들이 되고요. 네. 그리고 도시의 환경 소리들이 뭔가 우리가 인지를 못하지만 다 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지속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곡들을 많이 하고 하죠. 네. 음이 있다고요? 네. 이 공간에도 사실 여기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공간에 어떤 음이 없지만 네. 어느 공간에 가면 다 지속되는 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공족의 소리라든지 네. 그런 소리들이 사실 미세한 피치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하모니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 소리들을 모아서 네. 화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소리들이.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아니, 소리라는 게 참 공중에서 그냥 흩어지고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카임님의 말대로라면 어떤 공간에서 나는 일정한 소리들이 그 공간을 상징하는 오브제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오브제이자 미장센처럼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그 앰비언트 뮤직이라는 게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네네. 시작은 아마 에릭 사티일 거예요. 백세이션이라는 1분짜리 곡이 있는데 네네. 그 곡이 840번을 연주를 하거든요. 840번을 연주한다는 거는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가진다는 건데 그게 이제 퍼니처 뮤직이라는 가구 음악이라는 개념에서 맨 처음에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어떤 가구처럼 존재하는 음악이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앰비언트 뮤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어떤 음악이든 사실 앰비언트 뮤직이 될 수 있어요. 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이 된다면 그거는 어쨌든 가구처럼 놓인다는 공간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걸 앰비언트 뮤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작곡적인 어떤 챌린지가 발생을 하는 거죠. 도전이 발생을 하는데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이걸 계속 듣게 되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앰비언트 뮤직이라는 게 그걸 피해가는 거를 작곡적인 도전으로 여기고 그래서 만들어진 장르긴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도 별로 지치지 않게, 지루하지 그러니까 않게. 배경이면서 전경일 수 있는 그런 음악인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건 젊은 시절에 도시공학을 전공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카이님의 인생을 쭉 들어보니까
나머지 인생은 전부 음악이에요. 도시공학한 그 시기만 잠깐 외도를 하신 거고. 그럴 수 있네요. 네, 네. 네. 어떤 창작을 계속 했으니까요. 그죠? 네, 네. 근데 네. 그 도시공학을 하신 그 부분이 네. 음악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되게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디자인 수업, 건축 네. 수업 같은 거를 들을 때 그 여러 가지 시각 재료를 다루잖아요. 우리가 디자인할 때. 그런 어떤 조형 언어를 다루는 방식이 음악에서 그 소리 재료들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건축에서 인면을 보면 어떤 리듬들이 있잖아요. 그 리듬들을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형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비슷해가지고 그거 수업을 받고 나서 제 음악을 제가 구성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 네, 구성하는 방식. 네, 그전 생각해보니까 도시공학이라는 게 도시를 구성하는 거를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성, 조화를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는 훨씬 넓어질 수 있었겠군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학문이 다 통하는 건가요? 그 보편적인 원리들이 있죠. 네, 그 학문 아래에 어떤 이야. 보편적으로 흐르는 그런 흐름들이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어우, 재밌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선곡을 부탁드렸는데 어떤 음악인가요? 아, 예, 이거 사실은 앰비언트 뮤직을 제가 얘기를 할 줄 알았으면 조금 더 그 성향에 맞는 음악을 준비했을 텐데 아, 제가 네. 지금 최근에 요즘에 공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공연 작업 중에 제가 하고 나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작품들에서 두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한 곡은 현재 지금 그 공연 중인 작품인데요. 헤다 가블러라는 작품에서의 테마 한 곡이고요. 그리고 한 곡은 작년에 했던 작업인데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연극 작업에서 제가 그 영화에서의 그 몽타주 씬을 연극 그 장면에 재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했던 그런 테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두 곡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연극 헤다 가블러 중에 디오니소스, 그리고 연극 타인의 삶 중에 몽타주, 두 곡 모두 카임님의 작곡입니다. 연극 헤다 가블러 중에 디오니소스, 연극 타인의 삶 중에 몽타주, 이렇게 두 곡을 감상하셨습니다. 모두 카임님이 작곡하신 거고요. 오늘은 바로 이 사운드 아티스트 카임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곡 그 몽타주라는 곡은 뭔가 되게 그 머릿속의 생각이 어지러운 듯한, 네. 뭐가 잘 정립이 안 되는 듯한, 네, 네. 네, 뭐 나 어제 뭐 했더라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몽타주라는 그 씬의 어떤 형식 자체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영화에서 그게 사실은 몽타주 그 씬의 기법으로 해석된 장면인데 그 연극 작업에서 그걸 옮긴다는 건 굉장히 또 도전이거든요. 근데 연출가님, 손상규 연출님이랑 좀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음악이 먼저 나오고 그 음악의 리듬에 맞춰서 그 배우님들이 뭔가를 시도해보는 그럼으로써 리듬을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디오니소스는 헤다 가블러 연극에 나오는 음악인데, 네네, 맞습니다. 이 연극이 지금 LG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이에요. 그 마곡에 새로 지어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공연 중이고요. 6월 8일까지입니다. 6월 8일. 네네. 거기도 이제 사운드 아티스트로 참여를 하셨고, 이영애 씨가 처음으로 무대에 등장하셔서 아주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네, 한 30년 만에 연극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30년 만에. 네네네. 어떠셨나요? 같이 뭐 작업을 하시나요? 같이 보시나요? 뭐, 예, 연습 같이 참여하고요. 네. 또, 어느 장면에서는 그 영애 배우님께서 큐를 그 음악이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네. 마지막 굉장히 좋은 그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 엔딩 장면에 그게 지금 그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작품이 이제 헨리크 입센의 아주 고전적인 작품인데, 네. 참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 혹은 발전되면서 계속 무대에 오르네요. 네, 이 작품이 그 어떤 심리 묘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리고 사실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개념이 없었던 시기에 굉장히 인간의 심리에 대한 어떤 좀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이어가지고 잊혀지지 않고 계속 어쨌든 무대에 오르고 그리고 그 가장 현대적인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음악 감독을 맡으시면서는 네. 좀 부담도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좀 수백만 번 올라간 작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네. 네, 예전에 올라왔던 작품이고 많이 올라왔던 작품이고. 그러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네,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여성서사기도 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저는 제가 그 심리를 이해해서 어쨌든 뭔가의 어떤 청각적인 해석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어쨌든
많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작품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네. 이 작품의 그 대본을 엄청나게 많이 보시면서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창작진끼리 재밌었던 거는 창작진끼리 저희가 리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김미애 선생님 같은 이제 입센 전문가 분이 오셔서 뭐 특강을 해주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리서치도 하고 하면서, 네. 그런 창작 과정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사운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작품에서는 네. 뭐다? 네. 이 작품이 좀 흥미로웠던 것이 그 피아노랑 총이라는 그 어떤 오브젝트가 굉장히 이제 어떤 주된 어떤 상징으로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둘 다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피아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소리들을 활용을 하되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걸 변주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 해달하는 인물의 심리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주를 하지 않았어요. 피아노를 두들기거나 여러 가지 볼트를 거기 선에 그 피아노의 어떤 줄에 끼워 넣거나 해서 이상한 소리들, 원래 그 피아노 현이 가지고 있는 소리들인데 물리적으로 이상한 장치를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어떤 불안정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그런 어떤 불안정한 소리들이 이 인물의 어떤 심리와 좀 맞닿아 있다고 여겨져 가지고요. 그런 식의 소리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총성 같은 경우는 그 총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사되는 그런 소리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1시간 길이 늘린다든지 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공간의 공기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탕 하는 소리를 1시간으로 네, 늘린다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그런 소리들을 늘리면 이게 어떤 뭔가 하모니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공간에 있는 공기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미묘하게 존재하면서 이 인물의 어떤 심리와 같이 가는 그런 식의 어떤 장치들을 좀 고안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하시고 네. 무대에 올라간 것도 보셨을 텐데 네. 어땠나요? 내가 만든 사운드가 내가 생각한 그 역할을 하던가요? 그거는 일단은 관객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는 순간에는 모든 게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관객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어떤 소리들을 이상 미묘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화 같은 걸 보는 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그 배우님들의 어떤 컨디션이 그 관객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그런 어떤 관객들로 인해서 달라진 그런 컨디션 안에서 또 소리와 같이 만나는 부분들을 지켜보는 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내가 만든 소리지만 그 소리 자체가 완성이 아니라 그 무대와 배우와 관객과 그렇죠. 모든 네. 것이 조화된 상태가 완성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달라지는군요. 네, 이게 라이브 음악은 아니지만 그 미묘하게 어쨌든 그 관객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흥미로운 거고 거기서 또 배우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사운드 디자인할 때 이 공연장의 어떤 물리적인 조건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공연장에 네. 따라서 음악이 잘 네. 퍼지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좀 네. 그렇잖아요. 그 공연장의 그런 어떤 물리적 형태 같은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커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대 밖에 있는 그 극장 밖에 있는 공간에도 스피커를 배치를 해가지고요. 홀에요. 네, 그래서 그 외부에서 어떤 극장으로 유입되는 것 같은 감각을 만드는 것도 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서사가 어쨌든 그 안에서의 그 집안에서의 어떤 고립된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에서 어쨌든 예기치 않게 유입되는 그런 어떤 소리 같은 감각 같은 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외부에 설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장 공간 같은 곳에도 많이 스피커를 배치를 해가지고요. 또 위에서 어떤 뭔가 소리들이 하강하는 것 같은 이미지,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건 일부러 만들어내신 건데요? 이번 작품을 위해서. 원래 LG 아트센터에 천정에 스피커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는데 그걸 좀 더 다른 식으로 배치를 하거나 제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신호를 준다고 해야겠네요. 네, 다른 방식으로 줬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바닥으로 이동하는 듯한 느낌, 위 천장에서 그 어떤 이 인물의 심리 상태와 좀 맞닿아 있다고 여겨져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배우들의 연기 혹은 그 스토리에 집중하느라 음악을 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네. 혹은 이제 곧 보러 가실 분들에게 네. 헤다 가블러를 보신다면 음악에 이런 부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소리 자체는 어쨌든 그 공연 예술 안에서 한 가지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 다른 요소들과 조화를 이뤄서 존재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리라는 자체가 영화와는 달리 연극에서는 비필수적이라 생각해요. 왜요? 그 시네마랑 좀 다른 부분, 영화랑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는 어쨌든 그 우리 스크린 안에서, 2차원의 스크린 안에서 어떤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활용하거든요. 그리고 인물의 어떤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극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도 사실 연극적인 현실이 붕괴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한계의 인지랄까요? 음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소리가 가질 수 있는 한계의 인지로부터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을 들어달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인물과 어떤 미장센, 그리고 청각적인 미장센,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전체적인 조화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같아요. 조화가 더 중요하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 듣다가요. 네. 왜 그 공간마다 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왜 직업이 아나운서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낱말이나 뭐 우리말에서 틀린 발음을 하면 그게 다 귀에 들리긴 하거든요. 네, 네. 그걸 제가 다 말하진 않지만. 네. 예민하시겠죠. 그럼요. 네, 네, 왜냐면 네, 저희는 네. 그렇게 교육 받았으니까. 네. 근데 카이님도 어느 공간에 가면 그 공간의 소리가 네. 저 같은 사람은 전혀 들을 수 없는 네. 그런 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근데 그 소리들을 재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좀 아무래도 저희 동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겠죠, 아마. 네. 그럼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네. LG 아트 센터에서 이 공연을 하기로 하셨을 때 네. LG 아트 센터에 사람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 앉아 계셨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무음의 공간이 인상적인 공간이에요. 그 무음의 그 상태가 굉장히 인상적인 공간이고요. 거기는 완전 무음입니까? 뭐 그 어떤 공간 소리 없습니까? 굉장히 조용한 공간입니다. 그래요? 네. 잘 설계됐군요. 잘 설계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술의 장르, 뭐 전시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형태는 다르지만 예술의 장르마다 우리가 음악적 요소, 소리적 요소가 더해졌을 때 오는 감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카임님은 어떤 소리를 추구하는 아티스트인가요? 그 최근에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얘기가 좀 통하는 부분인데, 제가 청각적인 어떤 경험을 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는. 예를 들면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서 다른 요소들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가. 다른 요소와 네. 유기적인 결합. 네. 그 뭐 시각적인 무대도 있을 수 있고, 배우의 연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무대의 어떤 존재와 내가 어떻게 긴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유기적인 어떤 결합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요즘에 저한테는 화두인 것 같아요. 네. 사운드 아티스트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운드 쪽을 좀 더 중점을 맞추려고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네. 그렇지 않는군요. 네, 뭐 어차피 같이 다 결합해가지고 보여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유기적인 만남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네. 이제 독특했던 그런 작품들을 쭉 보면 2019년에 국립창극단의 신창극 시리즈 시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같이 국악 관련 작업들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네. 이 국악이나 전통악기랑 할 때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외부자라는 관점에서 더 접근을 하려고 하죠. 제가 그걸 알지도 잘 알 수도 없고 제가 잘 소화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연주자들에 의해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외부자의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가고 그거에 대해 두려움을 안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네. 나 역시 외부자다. 네. 그러니까 이쪽의 내부자들의 의견을 좀 더 잘 참고해서 네, 그런 말이겠네요. 또한 소리조차도 약간 제3자의 시선으로 네. 객관적으로 보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그러니까 외부자가 가질 수 있는 시각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시기에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연주자들의 어떤 관점들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해지는 거고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제가 또 재해석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창작적인 어떤 그런 동기 같은 걸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일의 과정을 만드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그 국악과 함께 작업했을 때 참 어려웠던 경험도 있습니까? 항상 어렵죠. 네, 언제가 네. 좀 제일 어려우셨는지.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지식들은 어쨌든 서양 음악에 다 근거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연주 기법이라든지 어떤 연주가 되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 악기에 대한 제가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악기에 대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뭔가 만들어 놓은 재료들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주입시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피해가는 방식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것들을 피해가는 방식들을 좀 배우게 됐고요. 그래서 그 연주자들의 어떤 소통하는 방식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해 나가는 거죠. 네. 네. 왠지 재래악 하셨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재래악은 실제로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철저하게 외부자의 입장에서 정말 재료를 활용한다는 그런 어떤 기준이랄까요? 나름의 창작 기준을 세우고 작업을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용이하게 작업했어요. 네. 자, 정말 요새는 거의 모든 영역에 소리만 필요하다 그러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더 애착이 가거나 앞으로 나는 이쪽 일을 좀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요? 최근에 이제 좀 그 고민인 부분들은 공연 예술에서 어떤 극장 공간에서의 어떤 소리들이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거에 대한 화두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 리서치 작업 같은 거를 같이 다른 동료들과 하게 됐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소리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그게 공연 미학에서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가를 좀 가능성을 찾는 게 요즘에 좀 화두긴 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다른 창작자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일종의 뭐 담론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이 최근에는 좀 관심이긴 합니다. 네. 혹시 개인 앨범 준비는 안 하십니까? 앨범을 사실 준비를 하고 있긴 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음반으로서의 어떤 창작은 아닐 것 같고요. 음반이 아니라고요? 제가 음반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공연 작업에서 아니면 전시 작업에서 만들었던 창작물을 제 음반 형태로 재해석하는 걸 좀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음반을 만들겠다는 동기에서 시작된 음악들은 아니죠. 근데 그것들을 음반의 형태로 만들면서 재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아카이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개인 기록물. 네. 또 음반이 되긴 할 겁니다. 네. 근데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멋진 형태가 나올지. 아직은 언제 나온다 예정되는 시간이나 이런 건 없겠군요. 네,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년을 목표로? 네. 알겠습니다. 소리를 만지고 다루는 예술가로서 사람들이 소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시각적인 재료들이 너무 많잖아요, 최근에.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각에 대한 사실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우리가 음악에만 집중해서 들을 시간도 없고. 맞아요. 어쨌든 시각 재료와 함께 그 안에서 그거의 관계를 통해서 요즘에 살아남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딘가 장소에 갔을 때 그 공간에 존재하는 소리들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유심히 그렇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소리의 레이어들이 있잖아요. 만약 뭐 숲에 간다 그러면 뭐 벌레 소리도 있을 거고 가끔씩 울리는 새 소리도 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있고 그리고 멀리서 어떤 내연기관의 소리도 들리고 이런 레이어들이 서로 이렇게 사실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계속 귀 기울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귀 기울여 보시고 또 가능하면 어떤 것도 좀 채집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면 좀 소리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운드 아티스트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요? 저는 목표는 사실 요즘에는 창작 자체보다 그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어떤 관계를 이룰 수가 있을까가 좀 관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음악하고는 관계 없어 보이는데요? 네, 저는 최근에는 또 음악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또 다른
그 영역에 활동하시는 분들과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떤 다른 제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에 좀 도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최근 이제는 관심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멋진 소리들을 만들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